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전차 이야기네요. 오늘은 K방산 라이벌체 4탄 우리 K2 전차와 지금 가장 핫하게 격돌하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레오파드 2 전차는 이미 전차계의 베스트셀러죠. 등장 당시부터 나토 국가에 불티나게 팔리며 서방제 전차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그렇게 우수해서 이랬단 말인가요? 그리고 아직까지 레오파드 2 전차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샤르의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세계 전차 시장에서 우리 K2 전차와 호각을 다투고 있는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레오파드2의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독일의 재무장이 인정된 이후 최초로 개발된 전차인 레오파드 1이 독일에서 나왔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나왔어요. 명품이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개발된 직후 1965년에 소련의 115mm 활강포를 장착한 T-62가 느닷없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서방 측에서는요, 베일에 쌓여있던 T-62의 성능을 과대평가했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서독은 T-62에 대항할 목적으로 1970년대 취역을 목표로 KPJ-70, 미국명은 MBT-70이죠. 이 MBT-70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허준 씨하고 함께 밀폭했었거든요. MBT-70? 그거 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MBT-70은요, 재원상으로는 우수한 전차였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졌고 생산 비용도 예상보다 엄청나게 상승해서 미국과 서독에서는 결국 이 전차의 개발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취소해버렸죠. 이후 서독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전차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개발 작업은 레오파드 1과 KPZ-70의 개발에서 축적된 기술과 최신의 군사과학 기술을 기초로 기동력, 공격력, 방어력의 세 가지 기본 능력과 여기에 더해서 생존성, 신뢰성, 정비성, 그리고 내구성 등의 기능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발이 됩니다. 레오파드2의 개발 작업은 공식적으로는 1969년에 시작이 됩니다. 사실 66년부터 이미 개발 계획은 진행이 됐죠. 65년에 레오파드1의 부대 배치가 개시된 직후에 서독이 보유하고 있는 1000대의 M48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레오파드1의 성능 향상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이 계획의 주 계약자인 크라우스 마파이사를 중심으로 이제 개발이 주도가 되는데, 이 레오파드1의 성능 향상형을 카일러라고 했어요. 카일러라고 불렀는데, 이게 MBT-70 개발이 취소된 이후에 차기 전차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69년에 레오파드2의 개발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1970년 12월에 레오파드2의 1호차가 크라우스 마파이사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2차 프로토타입 17대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능 실험과 실전 부대에서의 운용 실험이 실시가 됩니다. 근데 이제 17대가 나왔는데 이 중 10대는 라인메탈사의 51구경의 105mm 활강포가 그대로 탑재되어 있었고, 나머지 7대에는 라인메탈사의 최신형 44구경장의 120mm 활강포가 탑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독 육군에서는 1972년부터 1974년까지 9대를 사용해서 주행, 사격 등의 성능 실험과 운용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는 목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대요. 그래서 엔진, 주포, 현가장치 등에서 2가지 이상이 제한되어서 동시에 실험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드2의 실험은 국외에서도 행해졌습니다. 1975년에 캐나다에서 영하 40도의 할렌지에서의 엔진 운용 실험이 실시가 됐죠. 그 후에 미국의 유마에 위치한 사막에서도 실험이 실시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미 육군에서요, 레오파드2에 굉장한 관심을 보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과 서독의 전차 공통화의 실험이 다시 행해지게 되죠. 바로 레오파드2AV와 미국의 XM1의 성능평가 시험이 그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밀폭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밀폭 좀 봐주세요. 아무튼 계획은 다시 엎어졌죠. 다만 독일제 신형 120mm 활강포의 깊은 인상을 받았던 미국에서도 120mm 활강포의 위력을 높이 평가해서 1985년부터 라인메탈의 120mm 활강포의 라이센스형인 M256을 M1 전차에 탑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M1A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두 전차의 비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비교평가 결과가 유출이 됐죠. 그 결과에서는요, 두 전차는 기동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엔진의 신뢰성과 연비 등에서 레오파드 2AV의 MTU 873 엔진이 우수했다. 그 다음에 방어력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오파드2가 우수했지만 결국 정치, 경제적인 이유로 미국에서 채용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미 미국은요, 레오파드2 AV와 XM1의 비교 성능 시험에 관계없이 XM1의 채용을 내정하고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 레오파드2 AV는요, 더욱 개량이 가해져서 1977년 서독 육군이 채용을 발표하죠. 그래서 M48A2 교체형으로 1054대가 레오파드2라는 이름으로 생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5일에는 크라우스 마파이사에서 양산형이 출고되기 시작했죠. 한편 네덜란드도 1979년에 센츄리온과 AMX-13의 대체형으로 445대의 레오파드를 발주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육군은 1985년에 미국의 M1과 레오파드2를 비교 심사한 후에 무려 380대의 레오파드2를 발주하죠. 하지만 레오파드1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독자적인 전차 개발 능력이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에 채용된 데 비해 레오파드2가 처음 나왔을 때는 예상과는 달리 그리 많은 국가에서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예산상의 문제로 3세대 전차를 채용하기 꺼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레오파드2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거의 서방 세계의 전차 시장을 평정하다시피 합니다. 이 레오파드2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화끈하게 공격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오파드2 전차의 주무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RH120mm 활강포입니다. 포신 길이가 44구경 약 5.3m 정도 되고요. 포신 내 강도의 증가를 위해서 저온 가공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포신 내면에 크롬 도금을 해서요, 포신의 수명을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표준이 700발까지예요. 굉장한 거죠. 발사 시 포신 내 압력은요, 7192기압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의 중량 자체가 3톤이 넘고요. 포의 후퇴 작용은요, 이중에 유압식 주퇴기를 사용합니다. 주퇴기 여러분 아시죠? 그 포를 팡 발사하면 이게 충격 완화를 위해서 포를 후퇴시키고 이걸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시키는 그런 장치예요. 이걸 주택이라는데 이걸 이중 유압식으로 했다. 근데 이걸 사용하면 보통 후퇴하는 길이가 한 34cm 정도로 억제가 된대요. 그리고 발사 속도는 분당 9발입니다. 레오파드2의 포와 포탑의 구동 방식은요, 전기 유압식입니다. 탄도 계산기의 신호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요. 포의 고조각은 플러스 20도에서 마이너스 9도까지입니다. 그리고 초당 10도를 움직일 수 있고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고요. 포탑의 구동은 초당 40도를 회전시키면서 9초에 360도를 회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주포를요, 차체의 진동, 방향, 경사에 관계없이 목표에 유지하는 주포 안전장치는 겨냥된 목표에 대해서 포신과 포탑이 컴퓨터의 통제를 받아서 자동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포탑 앞에다가 이렇게 맥주잔 넣고서 막 움직이는 거. 그리고 레오파드2의 사용 탄약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APF SDS탄과 히트탄이죠. 특히 날탄인 APF SDS는요, 애초 DM13과 DM23 두 종류가 개발이 됐습니다. 이게 관통자 길이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DM13은 2000m 거리에서 RHA, 그러니까 균질 아변강판 기준 340mm의 관통력을 보유하고요. DM23은 같은 조건에서 420mm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는 DM33이, 1990년대에는 DM38이 개발되어서 배치가 되었죠. 숫자가 늘어날수록 관통자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DM33은 관통자 직경이 28mm고요. 직경대 길이비가 1대 19입니다. 그리고 포구 초속은 1650m/s죠. 관통자의 주재료는 텅스텐입니다. 그래서 균질 아변강판 기준 약 한 480mm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요, DM33에서 관통력이 개선된 DM43이 나왔는데요. 요건 한 관통력이 550mm 정도 돼요. 그리고 1999년에 개발된 DM53은요, 관통력 4.4 구경장 기준 630mm급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2005년에 DM63 또한 배치가 됐죠. DM63은요, 관통자와 장악의 화력은 DM53과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점이 뭐냐? 둔감 장약을 사용했다는 거죠.
둔감장애, 지난번 PGDT 2000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둔감장애를 사용해서 기후 또는 온도에 따라 변화가 있었던 DM53탄의 포구 압력을 안정시키게 됩니다. 이 포구 압력이 관통력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독일은 환경 문제와 승무원의 건강상 문제로 열화 우라늄을 사용한 관통자를 채용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독일이 열화 우라늄을 가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원재료를 구하기 힘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하고 러시아 같은 나라는요, 우라늄 광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핵 재처리 시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라늄에 관한 소재를 얻기가 쉬워요. 또한 이 열화 우라늄 같은 뛰어난 소재가 텅스텐보다 훨씬 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막 만들어 제낄 수 있었다는 얘기지. 하지만 독일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독일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은 어쩔 수 없이 뭐에? 텅스텐에 올인했어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독일은요, 관통력 강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요, 4사 구경장 전차포를 레오파드 2A6에서 55 구경장으로 교체합니다. 좀 더 긴 포예요. 그리고 이 역시 우리나라가 강하게 참고한 사항이죠. 그런데 열화 우라늄을 쓰는 미국은 이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4사로 만족합니다. 포탄은 총 42발을 탑재하고요. 14발은 포탑 후부에, 28발은 조종수 옆에 탑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무장으로는 기관총 2정을 탑재하고요. 한 정은 동쪽, 한 정은 장전수 해체 앞에 설치합니다. 탑재 탄수는 4,750발입니다. 연막탄 발사기는 포탑 후부 양옆에 8발씩 16발을 장착하고요. 발사 시에는 60m에서 150m까지 연막을 분포해서 전차를 보호하게 됩니다. 조작은 내부에서 발사 스위치를 누르면 되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격 통제 장치는 어떤가요? 네, 레오파드2의 사격 통제 장치는 출현 시에는 비교적 우수했었습니다. 3세대 전차로서는 최초로 독립된 전차장용 파노라마 사이트를 보유했었고요. 현재도 그 우수성은 정평이 나 있죠. 레오파드2 전차의 전체 사격 통제 시스템은 많은 나라에서 3세대 전차의 사격 통제 장치의 모델이 될 정도였습니다. 중요한 구성 요소는 EMES-15 포수용 사이트, 그 다음에 페리 R17 전차정용 사이트, 그 다음에 FLT2 탄도 컴퓨터와 부수 장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 포수용 사이트는요, 레오파드2를 정면에서 보았을 때 포탑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축 안전장치를 가진 쌍안식의 조준경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연령상,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가진 통합형이죠. 주간 탐색 공격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면 배율 12배가 나오고요. 연령상 장비는 PZ-B200을 쓰는데 2500m까지 관측이 가능합니다. 야간과 악천 후 연막 위장된 목표 탐색도 조준이 가능하죠.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측정거리는요, 400에서 4000m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레이저 거리 측정기의 측정거리가 다른 나라 전차에 비해서 조금 짧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는 한 5000m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120mm 활강포의 유효 사거리도 3500m 정도고요. 실제 전투도 4000m 이상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5km밖에 우크라이나군 전차를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로 잡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날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대전차 미사일을 쏜다 그렇다면 이 거리 측정기의 측정이 짧은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참고로 레오파드2는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조용으로요, 페로 Z18이라는 망원경을 장착합니다. 차장용 사이트 페리 R17은요, 주간 수행용의 단안식 파노라마 사이트입니다. 배율은 2배와 8배를 선택할 수 있고요. 차장용 큐폴라의 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충격과 진동에 대비해서 전자제어 장치가 장착되어 있고요. 사이트의 조준선에 목표를 포착하고 포와 포탑을 자동적으로 지향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페리 R17은 주간용이에요. 야간에는 포수용 사이트 연령상 장비를 같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탄도 계산기 FLT2는요, 중요한 탄도 재원, 그러니까 거리, 방위각, 목표의 이동 방향과 속도 등등을 뽑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경사, 환경, 그러니까 뭐 온도, 풍향, 기압 이런 거 등등을 계산하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전차장용 사이트와 포수용 사이트에서 지시된 목표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요. 이 컴퓨터는요, 120mm 활강포를 목표에 지향하기 위해서 포신과 포탑을 움직여 조준하고 이동 시에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레오파드2 초기형에는 이 환경 센서가 존재했는데 레오파드2 A2형부터는 이게 폐지돼요. 그리고 이전 생산형에서도 이 환경 센서, 그러니까 그 풍향 센서죠. 풍향 센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다 철거됩니다. 그 대신 온도, 풍향, 기압 등의 평균치를 탄도 계산기에 입력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파드 2는요, 여러분들 타국의 3세대 전차에는 전부 탑재되어 있는 측풍 감지 센서를 전부 다 철거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유럽의 교전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생각했대요. 유럽의 교전거리 짧지 않거든요. 유럽 평원에서 장거리 전차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특히 러시아를 상대로선 이건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이 유럽의 교전거리가 비교적 짧다고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전차 위치에 있는 측풍 감지기로는 멀게는 2km밖에 있는 전차에 대한 명중률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변수 때문에 탄도 계산에 느려져서 대응 속도가 줄어든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레오파드2의 사격 통제 장치는 등장 당시에는 첨단이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구식화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레오파드2는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특히 사격 통제 장치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사격 통제 장치는 2000년대 중반에 등장한 레오파드2A6부터 점차 제대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2A6부터는 어떻게 개량이 됐느냐? 우선 차장용 파노라마식 페리스코프가 적외선 영상 장치가 추가된 페리 R17A2TIM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차장용 해치 후방에 위로 돌출된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종래의 레오파드 A4형에서는요, 차장이 적외선 영상을 보려면 포수용 조준경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차장용으로 독립해서 새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헌터킬러 능력이 부여된 거죠. 그 다음에 전차포 제어 시스템은 전기 유압식에서 완전 전동식으로 변경됐고요. 이 개량으로 포탑의 선회에 있어서 소음, 소비 출력, 열 발생 등이 모두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비성이 크게 향상됐죠. 그 다음에 거리 측정기의 프로세서도 변경돼서 거리 측정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고요. 그리고 레오파드 2A6에 와서야 차내 관성 항법 장치가 장비가 되고, 이를 위해서 GPS 안테나가 설치가 돼요. 이 장비는 이제 미국제 장비예요. GPS니까. 미국 노스롭 그루먼사의 자회사인 라이테프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후 레오파드 2는요, 2A7에서 다시 측풍 센서를 장착하고요. 떼냈었던 거 다시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사격 통제 장치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죠. 아무튼 왜 이렇게 레오파드 제조사 혹은 독일 연방군이 이렇게 레오파드 2의 사격 통제 장치 그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어력 수준은 어떤가요? 네, 레오파드2 초기형에서는 공간 장갑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양산형부터는 복합 장갑이 채용됩니다. 복합 장갑이 채용되면서 포탑의 형태는 수직으로 변하죠. 이 경사 장갑의 효과는 무시된 설계예요. 이는 현대 APF SDS 탄이 그 고속 때문에 장갑의 경사에 대한 영향을 거의 안 받기 때문이라고 독일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형의 장갑은요, 설계, 생산, 공간 활용 등에 있어서 내부 배치가 좀 더 효율적일 수 있죠. 하지만 수직 장갑은요, 당시에 논란이 꽤 있었어요. 레오파드2에 사용된 복합 장갑은 제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군이 소련제 세거 미사일의 히트탄을 사용해 대량의 이스라엘 장갑 차량이 격파된 이후에 개발됩니다. 복합 장갑은 대전차 미사일 등의 히트탄을 비롯한 화학 에너지탄에 대해서 충분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표면 장갑, 특수 장갑층, 세라믹, 장갑 강판 및 방사능 방화층으로 여러 겹이 구성되어 있는 다층 장갑입니다. 이 장갑은 히트탄의 메탈 제트의 집중을 분산시켜서 관통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철갑탄에 대해서도요, 이전의 균질 장갑판보다는 방어력이 증가되었으니 걸프전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죠. 하지만 미국의 M1 시리즈가 계속적으로 방어력을 증가시킨 데 비해서 레오파드2는 장갑의 개량이 없었기 때문에 3세대 전차로 방어력이 부족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레오파드2A5에 와서 장갑이 개량되었습니다. 외관상으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요, 포탑 전면, 측면, 상면, 차체 전면의 증갑 장갑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죠. 특히 포탑 전면에는요, 앞으로 뾰족하게 돌출된 장갑, 이른바 쇼트 장갑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독일어로 이 쇼트는요, 함선의 격벽을 의미합니다. 즉, 격벽에 의해 장갑화된 물체, 그런 의미래요. 처음에는 복합 소재를 충진한 장갑으로 알려졌었지만 실제로는 공간 장갑의 형태의 안쪽에 격벽을 설치한 단순한 장갑입니다. 외부 장갑의 두께는요, 20에서 30mm 정도고요. 안쪽에 설치된 격벽의 두께도 비슷합니다. 물론 외부 장갑이나 안쪽의 격벽은요, 단일 강판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을 샌드위치 시킨 복합 소재 장갑이에요. 그런데 이 복합 소재 장갑은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형작약탄의 관통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RPG-7급의 성형작약탄두에 대해서는요, RHL, 즉 균질 아변간판 약 230mm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나온 RPG 탄두 중에 뭐가 있었냐면 텐덤 탄두가 있거든. 앞에 조그만 폭약 하나 더 있는 거. 이 텐덤 탄두에 대해서는 RH 60mm의 증가 효과만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레오파드2 후기형의 전면 장갑 방어력이 성형 자격탄 탄두에 대해서는 RHA 1000mm에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는 RHA 1150에서 1300mm로 방어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정도 방어력은요, 미군의 M1A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쇼트 장갑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효과는요, 소구경탄의 공격에 대해 복합 장갑의 방어력 저하를 막는 효과입니다. 물론 세라믹을 내장한 복합 장갑은요, 소구경탄의 공격으로 관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세라믹이 깨질 위험이 있대요. 따라서 12.7mm 내지 40mm 정도의 기관 포탄의 공격으로 세라믹이 깨어진 상태에서 적 전차의 주포탄을 맞게 되면 상당한 방어력의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쇼트 장갑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쇼트 장갑은 기본적으로 공간 장갑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적 전차의 날탄, 즉 APF-SDS 탄에 대해서는 거의 방어력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또 하나 개선점이 있는데요. 레오파드2 A4까지는요, 포탑 전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포수용 조준경이 포탑 상부로 이동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게 포탑 조준경이요, 포탑 전면 좌측에 있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장갑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든 이게 저기 매립식이니까. 장갑을 거기다 쏘면 어떡할 거야? 거기는 장갑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조준경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로 올려버렸다. 그리고 차체 내부에는 세로 스폴라이너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피탄됐을 때 차내로 파편이 비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레오파드2의 기동력은 어떤가요? 엔진은요, MTU사가 KPZ70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것을 개량해서 만든 겁니다. 이걸 MB873KA501 12기통 디젤 엔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출력은 1500마력이죠. 이 엔진은 극히 나쁜 자연 환경에서도 잘 작동됩니다. 역시 독일제 엔진답죠. 그리고 디젤 연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만 만약의 경우 가솔린 등의 다른 연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는 전차 엔진 중에서는요, 신뢰성, 내구성, 연비, 생산성, 정비성 등이 아주 뛰어난 엔진에 속합니다. 넘사벽이에요. 거의 서방제 표준 엔진의 시작입니다, 얘가. 레오파드2의 가속 능력은 0에서 20m까지 4.3초, 0에서 50m까지 7.8초가 소요가 됩니다. 평지에서 시속 0에서 32km까지 가속할 때는 6초가 소요되고요. 최고 속력은 72km입니다, 시속. 근데 이제 이걸 야지에서는 이렇게 못 가죠. 도로에서는 이렇게 가는데 야지에서 이렇게 갔다가는 뭐 갈 수는 있겠는데 안에 탄 사람이 죽어나거든요. 그래서 야지에서는 한 55km 정도 간다. 근데 여러분, 대전차 미사일의 속도가 평균 200에서 300m/s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200에서 300m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차의 가속 능력이 좋으면요, 대전차 미사일 발사 확인 시 장애물로의 회피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미사일을 유도하는 곳을 사격할 수 있죠. 또한 전차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먼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력이 좋으면. 연료 탱크는 차체 양쪽 옆에 앞부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휴대연료는 1200리터고요. 주행 가능 거리는 550km, 그리고 리터당 한 458m를 주행하죠. 연비는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변속기는 랭크사제 HSWL3543 요걸 씁니다. 클러치, 변속기구, 방향전환 유압기구, 그 다음에 제동기구가 일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엔진 후부하고 연결되죠. 전진 4단, 후진 2단입니다. 현가 장치는 토션바를 사용하는데요, 보조용 유압 완충 장치가 있습니다. 로드윌은 7개고요. 캐터필라는 독일의 딜이라는 회사가 만들었는데요,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더블 핀의 더블 블록 방식이고 사용 수명은 7,500km예요. 굉장히 좋죠. 참고로 M1 계열 캐터필라의 사용 수명은 2,250km예요. 이것 때문에 M1A1 후기부터는 역시 독일제 딜사로 제품으로 교체했어요, 미국도. 그 다음에 이제 컨닝타워,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포탑에다 이렇게 쭉 하는 컨닝타워 하면 이거 도하도 가능해요. 이제 수심 5.5m까지. 2에 6 뭐 이런 거 보니까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왔나 보네요. 네, 레오파드 1만큼이나 예전에 우리 했죠. 레오파드 1에서 레오파드 1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각형식이 굉장히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레오파드 2는 최초의 생산용으로 79년부터 생산돼서 380대 생산된 거고, 레오파드 2A1은 81년에 발주분 450대하고 83년에 발주분 300대의 합계 750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연령상 장치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평균 데이터 사격 통제 장치 뭐 이런 거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나름 탄약 경납 방식을 조금 개선했고 이제 MBC 방어도 이제 개량이 된 거죠. 그다음에 레오파드 2A2는
신규 생산형이 아니라 레오파드 2 A1의 개량형을 레오파드 2 A2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개량됐느냐? 포수용 조준경이 연령상 장치로 교체됐고요. 81년부터 87년까지 모든 레오파드가 개량된 겁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2 A3는 뭐냐? 84년부터 85년까지 생산된 300대예요. 주로 통신장치하고 MBC 방어장치, 포수용 조준경 커버 등의 개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오파드 2 A4예요. 85년부터 92년까지 생산된 695대인데 이게 사실 이 2 A4가 베스트셀러죠. 사실 굉장히 많이 팔렸죠. 이 포탑 내부의 탄약 적재 방법과 조종 계통이 조금 개량됐고요. 이외에도 수출형에서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형식으로 자잘한 개량이 존재합니다. 이 2 A4에. 왜냐하면 워낙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그리고 레오파드 2 A5는요, 냉전 종식 이후 신규 레오파드 3 계획을 취소하고 방어력 향상에 주력한 모델이에요. 특히 포탑에 쐐기용 고경도 아변강 소재의 증가 장갑을 설치했고요. 포수 조준경도 포탑 위로 옮기면서 방어력이 향상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레오파드 2 A6는 2001년에 독일군에 도입된 사양입니다. 주포를 55 구경장으로 교체했고요. 공격력이 크게 향상됐죠. 그 다음에 주포 안정기도 신형으로 교체됩니다. 그 다음에 레오파드 2 A7은 2014년에 독일군이 기존의 2 A6를 전부 2 A7형으로 개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레오파드 2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C4I 기능이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더욱 개량된 레오파드 2 A7V가 등장하죠. 사격 통제 장치가 최신형으로 바뀌었고요. 능동 방어 장치 탑재, UAV 방어킷 장착, 네트워크 능력 강화, 360도 전방위 감시 시스템 장착 등 진정한 3.5세대 전차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2A7 플러스라고도 불려요. 그리고 레오파드 2A8도 있습니다. 지겹죠? 오래 알려진 신형이에요. 이게 오래 나왔어. 와, 지겨워. 그냥 다음 걸로 가지 그냥. 기존 레오파드 2A7V의 사격 통제 장치와 능동 방어 장치가 더욱 개선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수출 시장에서 우리 K2의 위협을 느껴서 이렇게 개량을 또 했다. 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이게 베스트셀러라고 하셨으니까 도입한 나라는 되게 많겠네요. 아, 더럽게 많습니다. 제조국 독일을 포함해서 무려 19개국이에요. 와, 그거 정말 부러운 거죠. 독일만 해도 각 형식 합쳐서 한 2,400대 정도를 운영을 했고, 스위스 380, 오스트리아 114, 네덜란드 445, 그리스 183, 스페인 108, 포르투갈 37, 노르웨이 50, 덴마크 63 등등등등등,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티르키예, 카타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칠레, 캐나다 등등등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유럽과 중동, 아시아, 아메리카 등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만큼 레오파드 2는 성능을 인정받으면서요. 사실상 서방 세계 표준 3세대 전차로 등극한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레오파드 2는 실전도 엄청 많이 치렀겠네요. 네, 레오파드 2의 첫 실전 기록은 1996년에 보스니아입니다. 네덜란드는 레오파드 2A4 1개 전차대대를 보스니아에 파견해서 평화 유지 업무를 수행했죠. 그리고 또한 레오파드 2A5 사양의 전차도 파견했습니다. 특히 A5 모델은요, 통신 장치가 개조가 돼서요, 이 발칸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것에 대비했죠. 요거는 이제 모토로라사가 했대요. 그래서 위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 통신기를 설치했었죠. 두 번째 실전도 역시 이제 이 발칸반도의 코소보였습니다. 1996년 12월부터 독일 연방군이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서 기계화 보병대대를 여기서 투입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력 전차로 레오파드 2A5가 투입이 되었죠. 28대에서 30세대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당시 독일은 전후 주력인 레오파드 2 전차의 최초 해외 전개였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 찬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예전에 발칸도 어디야? 나치 독일이 휩쓸었던 데잖아. 그러니까 독일군이 또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 아무튼 나치 독일의 악령 때문에 현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대 전개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했던 그리스인들도 때때로 적대적인 모습을 독일 연방군한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에서는요, 레오파드 2가 돌세례를 받았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최초의 피격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케도니아군은요, 독일 연방군 앞에서 예고도 하지 않은 채 장갑차를 동원해서 기동훈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독일 연방군이 바짝 긴장했었죠. 그래도 코소보 국경을 넘을 때는 레오파드 2가 최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코소보 국경 넘은 다음에 세르비아의 T-55 전차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나중에는 레오파드 2가
이 세르비아군 철수를 엄호하는 상황이 발생했었어요. 그런데요, 1990년 6월 23일 코소보 내 오라호바츠의 한 마을에서 약탈과 방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레오파드 2 한 대가 경고 사격을 위해서 근처 언덕에 올라가서 총 4발의 경고 사격을 했어요. 독일 연방군 창설 이래 레오파드 2 전차에서 훈련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된 첫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의 국제보안지원군 ISAF가 파병이 됩니다. 이때 캐나다군과 덴마크군이 각각 레오파드 2A6와 2A5를 가져갔죠. 그래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캐나다군의 레오파드 2 전차가 탈레반의 IED, 즉 급조 폭발물 공격을 받습니다. 레오파드 2A6는 가동 불능이 되긴 했지만 전차 승무원 전원이 살아남았고요. 전차는 수거돼서 수리를 마친 뒤 다시 전선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캐나다의 최고 참모장교인 릭 힐러 장군은요, 독일 정부에 편지를 써서요, 레오파드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2008년 1월 덴마크군의 레오파드 2 전차 또한 탈레반의 IED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으로 4명의 승무원 중 조종수는 사망을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부상 없이 탈출했고요. 전차 역시 수리되어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드 2 전차 최악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레오파드도 최악의 전투를 하나요? 네, 비교적 최근인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에서 벌어진 알바브 전투였죠. 시리아 내전에서 튀르키예군은 유프라데스 방패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겉으로는 근데 IS 격퇴를 위한 작전이었지만 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던 쿠르드족을 작살내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튀르키예의 쿠르드족 탄압의 역사는 길고 깁니다. 아무튼 미국의 지원과 전차까지 동원한 튀르키예군은 초반 IS 세력을 몰아내며 순조롭게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멈췄어야 됐죠. 이 필 받은 튀르키예군이요, 무리하게 계속해서 남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IS가 점령하고 있던 요충지 알바브를 향해 진격을 했죠. 그런데요, 이 알바브는 미국과 다른 연합국들의 작전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미국하고 연합국, 우리 안 간다 저기 이랬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냐? 갑자기 작전이 튀르키예군의 단독 작전으로 변모를 해요. 그리고 11월이 됐습니다. 튀르키예군은 알바브 북쪽 외곽에 진입을 했어요. 물러설 곳이 없었던 IS는 격렬하게 저항했고요. 여기서 튀르키예군은 레오파드 2A4를 투입합니다. 여담으로 튀르키예군이 중고 레오파드 2A4를 독일로부터 수입할 당시 조건이 있었어요. 이 장비가 쿠르드족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이 붙었었거든요. 아무튼 12월 중순에 알바브 서쪽의 한 병원을 점령하려던 튀르키예군 특수부대가요, 이 IS의 격렬한 저항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패퇴합니다. 특히 레오파드 2 전차들은요, 시가지에서 보병의 지원 없이 들어갔다가 꼼짝없이 매복 공격을 당해요. 이 IS는요, 도심 곳곳, 특히 낮은 건물 옥상에서 각종 대전차 미사일과 RPG 등으로 레오파드 2 전차를 집중 공격합니다. 보병 없이 전차만 밀어넣었던 튀르키예군은 엄청난 피해를 입죠. 레오파드 2 전차 8대가 격파되고요. 2대는 심지어 IS한테 노획당합니다. 튀르키예군이 투입했던 이 레오파드 2A4는요, 추가 장갑도 없었고 반응 장갑도 미장착한 상태였어요. 더욱이 2017년까지 IS가 사용하는 대전차 로켓에 전차 6대를 튀르키예군은 추가로 손실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튀르키예군은요, 추가 장갑과 능동 방어 장치 등의 방어력 업그레이드를 독일에 요청했죠. 하지만 독일은 유프라데스 방패 작전에서 튀르키예가 협정을 어기고 쿠르드족을 공격한 정황이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금지해버리죠. 아무튼 이 알바브 전투는 레오파드 2 전차 최악의 흑역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악몽이 재현될 조짐이 있죠. 지난 6월 초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서 최소 2대 이상의 레오파드 2 계열 전차의 격파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량은 불명확하지만 적지 않은 레오파드 2 계열 전차가 손실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오파드 2 처음에 우크라이나 간다고 또 뭐라고 했어요? 또 게임 체인저 나왔다 막 이랬잖아요. 그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이번 전쟁에서 전차의 생존성이 문제가 되면서 서방제 전차들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불행하게도 증명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레오파드 2는요, 그 출현 당시부터 그야말로 명실상부 서방세계 대표 주력전차로 우뚝 서며 그 위상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방의 주력전차 중에 나름 실전 기록을 쌓으며 전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한계점도 노출했죠. 특히 제조업체의 생산 능력 부족은 레오파드 2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시장에서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도전장을 낸 것이 바로 우리 K2 전차입니다. 이번에 레오파드2 전차를 소개하면서 이런 굴지의 전차와 세계 시장에서 우리 전차가 호각을 다툰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나름 국뽕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로템을 사야 되나? 오늘은 아주 뜻깊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여러 외적으로부터 우리의 것을 침탈당해오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지금까지도 김치, 한복 등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일들로 인해 한국의 유물들이 지금까지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해외 유명 경매 사이트에 코리안 워 혹은 레어 코리아라고만 검색해도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 용품들을 비롯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들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던 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유물들을 가져오겠다며 대대적인 선포를 한 것인데요. 이 기업은 현재 경매에 올라온 유물들을 전문가와 협력해 검토 중에 있으며 검증을 마친 유물들은 우리나라에 들여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인프레시입니다. 제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6.25 참전용사 후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왔고 작은 기업임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참전용사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모습에 저도 동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곳은 이런 후원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를 알리기에 진심인 곳으로 올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인에 맞서는 불도저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올해 5월 한 중국인이 이 기업을 향해 남긴 글입니다. 한국전쟁에서 중국은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고 북한을 지원한 것으로 중국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다. 현재 한국에 사는 중국인들이 많으니 깊게 알아보고 후원해라. 이 중국인은 중국을 참전국이란 용어로 둔갑시키며 항미 원조를 주장한 것인데요. 그런데 인프레시의 답변이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결코 중국이 자랑스러운 역사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제대로 일침을 날렸습니다. 실제 인프레시는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역사 되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했고요. 지금 정말 큰 유물들 외에도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역사적 상징까지 이미 거래를 완료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착하는 대로 우리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알게 된 사실이 인프레시의 대표자가 육군 장교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더 느끼게 되면서 전 세계 참전 용사를 돕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프레시의 특별한 굿즈와 함께 후원에 동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프레시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란 주제로 우리의 역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지켜준 영웅들을 잊지 말자며 특별한 후드티를 출시했습니다. 뒷면에는 영웅들을 향한 감사의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요. 또 화이트, 베이지, 블랙 이렇게 3종 컬러로 나왔는데 심플한 디자인으로 평소 입고 다니기도 좋고요. 또 옆면에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담겨 있어서 아주 뜻깊은 굿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에게 후원되고 또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전달됩니다. 현재 많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연예인들도 인프레시의 다양한 후원 굿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제 쌀쌀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지금 긴팔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 있는 후원 의료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인프레시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